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박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또 제가 일단 감기가 굉장히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겨울철에도 제가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여름 감기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감기가 2주 연속, 2주째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전송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조금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증시 움직임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코스피의 연중 최고치 경신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썩히 뭐가 올라가고 시장이 뭐 뜨겁다라는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장세가 또 지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 오늘도 짧은 1시간이나마 이제 앞으로 증시의 방향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해줄지, 더 갈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그리고 7, 8월 장세, 7월도 이제 어느새 벌써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요. 종목까지 해서 오늘도 1시간 여러분들과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증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모켓, 특가통의 3천원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중 최고치를 계속 좀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비록 갭상승 출발해서 시총 상해주들이 조금 못 움직여졌죠.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 뭐 정말 만년 엎드려 있었던 증권주들까지 일어나주고, 또 경기민감주, 건설주들도 슬슬 올려가지고요. 정말 뭐 땅굴을 파고 내려갈 줄만 알았던 조선주들까지 오늘 좀 반등에 나서주면서 낙폭과대주,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들로 드디어 단비가 좀 내려주면서 증시 분위기만큼은 일단 좀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의 이제 흐름, 그동안 미증시 올해만 하더라도 S&P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20몇 번 계속 활동한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서 굉장히 좀 발목을 잡혀졌었는데, 이제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2000포인트 다시 박스권 상단을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또다시 2000포인트대 등락을 거듭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가 있었고요. 그날 당일날은 이제 유럽장이나 미증시가 조정을 상당히 받았지만 국내 증시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면 유럽과 좀 이해 득실이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여기 잠깐 제가 써놨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과는 틀리게 지금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악재를 굉장히 좀 몸소 체험하고 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두여지수 흐름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뭐 미국 증시와 비등비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겹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상당히 조금 고점 대비 밀려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예전처럼 빠르게 나오지 못하면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과는 틀리게 유로존은 러시아와 관련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서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일단은 좀 장기화되는 스타일로 좀 성격 자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은 조금 틀리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습과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간헐적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래서 북한에서 아직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서해 도발을 하고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쏘고 또 뭐 입으로 또 여러 가지 조금 악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거기에 따라서 흔들림은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장중에라도 조금 흔들림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장중에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악재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 즉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일회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흔드는 악재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을 쉬어가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제일 악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고 제일 상승은 호재는 G2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 현저하게 이 시속게임 VS라는 단어가 무게가 어디 확실히 이쪽에 많이 실린다.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 왜냐하면 이게 비등비등하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큰 악재고 G2의 상승 모멘텀이 큰 호재면 이게 비등비등한 거면 증시가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악재 요인으로서 크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에는 뭐가 올라와야 된다? 이게 비중이 줄이려면 바로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그죠? 금리 조기 인상의 가능성들 아니면 뭐 지금 이미 테이퍼링 국채 매입 속도는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옥죄를 찌를 수 있는 지금 유동성의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급격한 금리 변화 정책 이런 것들이 악재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요 정도는 아마 시장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여기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써놨습니다만 이번 달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변수는 뭐다? 바로 이번 달 29일 그리고 30일날 뭐가 있죠?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이 FOMC 회의에서 또 이제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지난번에도 이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옐런 의장이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월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기 레임덕, 굉장히 조금 좀 영향력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이번 옐런 의장의 발언력은 확실히 좀 커지고 있다. 최소한 우리가 증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바마의 입보다는 지금은 옐런의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이 옐런 의장이 지난번에 일부 자산에 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위험 자산에 지금 거품이 껴 있다. 버블이 형성이 돼 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날 코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이죠. 그만큼 막상 미국 증시 S&P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해외발 물 건너 날라온 악재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한번 휘청거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 29일 30일 FOMC 회의 때 또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는 일단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왜? 지금 장이 코스닥도 미리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죠? 옐런이 뭐 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아무리 해줘도 어떻습니까? 증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지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정도지만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이상한 발언을 한 번씩 해주면 쟤 왜 이러지? 즉 먹을 게 없다. 아무리 좋은 발언을 해줘도 올라갈 게 없고요. 그죠? 대신에 조금만 안 좋은 발언을 해주면 또 한번 휘청거릴 수가 뭐 다시 올라갈지언정 한번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29일 30일 앞두고는 조금 좀 지금 증시가 많이 좀 좀 올라와 있죠? 이게 뭐 과열인지 더 갈지는 뭐 지나고 나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월말
정도는 조금 조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중 차가치 경신에 이제 좋은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G2가 뭐죠? 미국하고 중국이죠.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EQ 실적이 굉장히 호전됐습니다. 미국의 지금 보면 S&P 기업 중에 110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10개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60% 이상이 뭡니까? 시장 예상치 상회.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미국이 올라가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죠? 110개 기업 중에 실적을 발표한 60개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가이던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주고 있다. 기조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미국 기업의 실적이 호전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된다. 테이퍼링이 있을지언정 전 세계 증시를 리드하는 선구자 역할의 당위성이죠. 가장 증시의 근간, 기업의 근간은 바로 실적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 경제 지표의 바닥론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좀 발톱을 감추고 민족성 자체가 그죠? 발톱을 싹 감추고 자기네들의 힘을 상당히 조금 내세우지 않으려는 민족이죠. 그런 상황에서 경제지표 바닥론이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최근 상승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선진국이 훨씬 높았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안 가? 중국 안 가요. 그죠? 베트남 다 안 갑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 주요 증시들만 유동성의 힘으로 와르르르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7월 들어서는 그게 꼭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 증시가 못 가서 그런지 이제는 신흥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잠깐 좀 화면을 바꿔드릴게요. 화면을 바꿔보면 자 7월 주요 이번 달까지 봐서 주요 글로벌 증시 등락률입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브라질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죠?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거랑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브라질의 7월 주가 상승률이 거의 7, 8%대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 태국, 멕시코, 페루, 칠레, 인도, 한국 순으로 일단은 이머징 마켓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반대로 이번 달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올라긴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상승률 우리나라보다 이번 달은 더 적어요. 미국이. 그죠? 오히려 포르투갈은 지네가 이번에 이 악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배제해 주더라도 오스트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특히나 여기에 독일하고 영국하고 일본, 프랑스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가 이 남유럽 국가들 외에 이 유럽 EU존, 영국은 유로존은 아닙니다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로존의 맏형, 장남과 둘째죠. 맏형급 종목 기업 마켓이 올해 이번 달 들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좀 고무적이다라는 거 보여지는 것 같고요. 마치 미국이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올라간다는 당위성, 이게 뭡니까? 코스피가 올라가야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코스피가 좀 멈출 때 코스닥이 올라가는 흐름 많고, 코스피가 또 막 올라가면 코스닥은 또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뭔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조금 올라가주니까 코스닥이 약간 멈추는 것처럼, 이제 선진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좀 멈춰지고요. 이번엔 반대로 이머징, 신흥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쫙 치고 올라와주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곁다리로 쫙 껴있는 지금 이러한 지금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또 HTS를 볼게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창은 항상 외국인이죠. 지금 보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벌써 어떻습니까? 7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날도 14일 70억, 9일에 700억 정도, 매수할 때는 거의 1000억 이상씩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자들 투심권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죠. 왜? 앞에 이자가 써 있으면 이자가 앞에 써 있으면 얘네는 뭐가 나오죠? 환매가 나오죠. 투심권 특히나 이 펀드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0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집중 펀드 환매 구간이고요. 집중 펀드 환매고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으셔도 말 안 하도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아예 시장이 퀀텀 점프 이게 진짜 되는 장세면 이번 달 안에 일단 2050은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50은 아예 점프를 탁 해주고 그냥 가야 2100을 가도 2200을 가지. 여기서 또 2050 원저리에서 2050 집중 펀드 구간 기관 매도에 또 밀린다 또 진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또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원천의 힘은 바로 펀드, 그죠? 퓨전 펀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죠. 지금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 외국인 매매를 보면 아시아 5개국 중에 지금 거의 뭐 올해 2014년 1, 2, 3, 4, 5, 6, 7 어떻습니까? 중순을 가면 갈수록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 벌써 280억 달러 아시아 5개국 이머징 대표 마켓 중에 280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연초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닥 빠지게 하고 플랫폼 패턴으로 쫙 외국인 매수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다. 악재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낮고요. 그죠? 무게추가 확실히 잽이 안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악재는 확실히 상승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린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축구팀으로 치면 감독도 좋고, 그죠? 전술도 좋고, 그리고 이 팀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도 좋은데, 단 하나의 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뭡니까? 스트라이커가 없다. 그죠? 2050을 좀 화끈하게 돌파해주면 도대체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게 증시에 이제 하나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글쎄요, 이번에 뭐, 경제부 팀에 이번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좀, 배당을 좀 많이 하고요. 그죠? 배당을 많이 하든가, 자사주를 사주든가. 미국의 애플은 물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애플과 삼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애플의 사상 최고치와 삼성의 가격 저항. 왜 무게추가 많이 실려 있죠?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중국 시장 차이나 모바일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주 우선 정책이죠. 그죠?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국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목을 이끌 만한 사탕들을 자꾸 주니까 이제 손님들이 자꾸 찾는 거죠. 하나라도 똑같은 거 팔면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거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사내 유보율이 35%대 이상, 35%에서 40%까지 유보율을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죠. 당신네들은 왜 그러죠?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죠?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줍니까? 이런 그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경제부 이 팀에서 오늘도 밝혔지만 경기부양책으로 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정책을 독려하겠다, 장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뭐 실적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안 좋은 실적은 나와 있는 상황, 8조 원대 초반. 실적은 안 좋은 건 이미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이 배당 정책이나 중간 배당 아니면 뭐 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 2050포인트, 2100포인트 우리나라도 이제 이머징 마켓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외환 보유고와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흑자, 그죠? 이러한 좀 부분들로 봤을 때도 키커만 있다라고 한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만 있다라고 한다면, 미드필더진 정도는 워낙 허리가 튼튼하니까요, 그죠?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 역할이 무엇보다 이번에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연중 최고치 경신, 일단은 결론을 내드리면, 자, 삼성전자의 복귀, 그죠? 스트라이커 3전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이 팀에서 정책을 내세웠던 배당이나 이러한 그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3전이 키커로 등장해주면 지수는 2050 집중 환매 구간이죠. 여기만 넘기면 그렇게 환매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2050 넘길 것 같고요. 이 3전이 키커가 없이 지금 뭐 증권, 조선, 뭐 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게 좋아서 움직입니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은 반등하는 종목이 시장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반등은 반등일 뿐이죠. 상승과 반등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상승이라는 것은 추세단, 올라가는 종목이 눌림목 받고 올라가는 게 상승이고, 반등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려가던 종목들이 잠깐 숨 한번 내쉬고 다시 풍덩하는 게 이제 반등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내려가다가 숨 한 번 쉬러 올라오는 이런 그 흐름이죠. 얘네가 갑자기 주도주가 되면서 장 2100, 2200 갈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지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군으로 바로 또 넘어가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맞는지, 삼선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여전히 중소형주들, 좋은 종목들, 실적에 맞는 종목들을 구별해야 되는 방법, 잠시 후에 또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2주 만에 또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시장의 상승과 여러분들 또 수익이 먼저겠죠. 뭐 시장이 뭐 2000포인트를 가든 뭐 2050을 가든 내 계좌가 먼저죠. 그죠? 여러분들 이번 시장 흐름과 더 무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DNF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DNF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얼마가 가든 계좌에 제가 IT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T도 뭘 하지 마라? 스마트폰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가 뭐 있죠? PCB, 카메라, 터치, 케이스, 모듈, 또 이 OLED 이런 쪽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죠? 뭐 이유에 대해서는 부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코스닥이 56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종목이 수익이 한 번도, 지금 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웰파스, 자화전자, 인터플렉스, 일진 디스플레이, S맥, 숱한 신양, 모베이스, 우전에 난단, 스마트폰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앞으로 600을 가든 700을 가든 여러분들 계좌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T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DNF IT 아닙니까? 그죠? IT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얘는 뭡니까? 반도체.
반도체는 된다.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야죠. 그죠? SK 하이닉스.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장 큰 틀린 점이 바로 이런 거죠. 그죠? 한우물을 팠던 하이닉스의 이 주가 상승률과 더불어서 1분기 영업이 1조 원대 이상을 기록했었던 이 반도체 업황에 10년, 20년을 가까이 쌓아왔었던 D램 시장의 승자들, 그죠? 이러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된다. 그래서 DNF도 제가 뭐 하는 종목이냐면, 작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DNF. 반도체 전공정용 정밀화학 생산 전문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뭡니까? 반도체 전공정용 정밀화학 재료 생산 전 어려우니까 바꿔봅시다. 소재. IT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 그러니까 세트 업체가 있죠. 완성업체. 삼성전자 같은 완성업체, 하이닉스 같은 완성업체가 있고요.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원익 IPS 같은 부품, 뭐 고영이나 뭐 반도체 검사 장비들, ISC 뭐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 장비, 부품, 소재. 이게 업황 사이클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세트 업체가 먼저 업황을 몸소 보여줍니다. 내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이 잘 팔린다. 그러면 붕어빵 만드는 가게가 일단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뭐 붕어빵 만드는 가게가 잘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붕어빵 만드는 기계, 붕어빵 이 뒤집는 이 기계가 많이 잘 팔리겠죠. 일단 단가가 비싸겠죠. 제일 비싸겠죠. 그리고 부품이 뭡니까? 붕어빵 뒤집는 꼬챙이, 밀가루 담는 주전자, 담아 파는 봉투,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이 되겠죠. 소재는 뭡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나오죠. 밀가루 반죽, 뭐 파당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되겠죠. 업황 사이클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장비주들이 먼저 올라가고요. 원익 IPS가 먼저 올라가고, 부품 다음에 부품이 올라갑니다. 장비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죠? 붕어빵 장사하는데 꼬챙이부터 사지는 않죠. 밀가루 반죽부터 사지는 않습니다. 장비부터 사고, 부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재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장비주 올라가고, 부품주 올라가고, 소재주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 소재 쪽의 종목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탑픽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탑픽이다. 좀 어려운 얘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DPT라고 해서요. 더블 패터닝 테크 기술이 있어요. DPT. 반도체 이제 이 패터닝 공정이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냥. 소재라고 그냥 반도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야가 삼성전자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원래 비메모리 만들려고 만들었던 이 17라인, 여러분들이 A3 라인이고 A3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17라인 공정을 이제 D램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D램이 다시 또 가격 과잉,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또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벌벌 떨었던 적도 있죠. 그런 부분을 일단 소재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소재가 네가 팔든 나는 소재만 잘 팔면 되니까 A라는 붕어빵 장사가 잘 팔든 B라는 붕어빵 장사가 잘 되든 나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죠? 소재 만드는 회사는. 이제 그러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작년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100억 정도 2013년도에 나왔던 매출이 올해 얼마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냐면 220억 캐파로 확대가 될 걸로 일단은 좀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요. 그죠? 아마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HCDS 같은 경우도 필수 소재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줄 때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는 자기네들 완성차 업체와 자기네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스프링 도어, 자동차 문 여닫이에 스프링 도어 요만한 거 스프링 하나 만드는 회사, 유성기업인가요?
얘네 파업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전 생산 라인 2, 3일 동안 멈췄죠. 스프링 하나 만들면서 파업한다고. 근데 삼성전자는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투벤더 이상. 투벤더. 그죠? 투벤더 이상. 하나, 둘이 경쟁을 시킨단 말입니다. 무조건 한 업체한테 제품 주지 않아요. 근데 이 국내,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 HDDS 장비, 이 소재 쪽이 국내 유일하게 삼성전자에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 매출, 우리나라는 딴 거 없죠. 삼성전자가 그냥 왕이고, 삼전이 왕이고, 나머지 다 IT 제조업체들 그냥 궁녀죠, 궁녀. 삼성전자의 손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궁되는 거죠. 그죠? 이 궁녀가 이제 후궁이 되는 거죠. HCDS. 이 장비가 드디어, 이 소재가 드디어 삼성전자에 올해부터 납품이 들어간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장비, 이 분야가, 이 소재가 매출이 얼마였냐면, 뭐, 궁녀가 힘이 있었겠어요. 7억. 매출이,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7억이었는데, 올해 이게 얼마?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나 터집니까? 100억으로. 주장비 DPT만큼은 안 되겠지만, 바로 치고 올라간 7억에서 100억으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7억에서 100억으로 퀀텀 점프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안 공장에 납품이 되면서 중국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삼성전자 설비 투자 확대에 또 이 DNF에 재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얼마냐면 올해 매출액 580억, 580억, 영업이익 얼마? 145억.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죠. 그죠? 소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주들은 소재 프리미엄이 있어요. 소재 프리미엄 뭡니까? 엔터주나 이 게임주들,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이 왜 고포가 허용이 되죠? 영업이익 한 100억 내는데 시가총액 막 1조 원 가는 것도 뭐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시젠 같은 거 1년 내내 한 120억 벌까 말까인데 시가총액 막 1조 원을 넘어가는 흐름.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왜?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일정 수준 BP를 넘어가는 순간 영업이익률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래 성장 가치를 담보해 준단 말입니다. IT에서 유일하게 이 고포가 허용이 되는 쪽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 왜? 이 소재는 벤더 업체들이 한번 장비에 물량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매출이 끝날 때까지 이 회사 제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IT라는 게 왜 어렵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2, 3년 장기 투자를 해도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차가 잘 팔리면 그만큼 언젠가는 주가가 보답을 받고 돈을 같이 벌어요. 근데 IT는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기술이 바뀌어 있어요. 자동차가 갑자기 뭐 세모난 세모난 바퀴가 나올 것도 아니고 뭐 물로 갑자기 달릴 것도 아니고 그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수륙 양용 자동차가 접히는 자동차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IT는 근데 이 양산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너무나도 빠른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IT주들은 세트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세트업체 말고는 부품주들은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험한 꼴 당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일단 한번 팁을 드려봤고요. 소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차트와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DNF를 보면서 정말 멋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올해 연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적을 잠깐 볼까요? 지금 주가도 주가지만 실적을 보면 자, 작년 영업이익 88억 적자입니다. 적자. 잘 보이시나요? 적자. 그래도 20억, 10억씩은 흑자를 내던 회사였는데 2013년에 88억 적자.
웬만한 기업이었으면 여기서 주가가 아작이 났겠죠. 와, 88억 적자? 이거 완전 잡주네. 근데 이 88억 적자가 나온 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뭡니까? 그죠? 뭡니까? 시험을 잘못 봤던 그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 이 그동안 못 봤던 예를 들면 이 감가상각비나 재고자산 같은 거를 언젠가는 털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부모님한테 이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죠? 언젠가는 혼 한번 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감춰왔다가 내가 이번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다음번에 1등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쌓았던 감가상각비, 재고자산들을 다 그냥 한 번에 터트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 88억 적자를 했습니다. 나 반에서 꼴등했습니다. 반에서 꼴등했습니다. 얘기를 웃으면서 한 거죠. 왜? 다음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음에 봐주세요. 꼭 다음에 1등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88억 적자를 냈던 회사가 그냥 1분기 27억 흑자로 달립니다. 자, 2011년도 한 해 장사해서 21억밖에 흑자 못 냈고요. 2012년도 한 해 농사 기어져서 10억밖에 흑자를 못 냈습니다. 근데 2014년도 단 1분기 만에 27억 흑자를 냅니다. 27억 흑자. 그죠? 한 해 농사를 그냥 웬만한 한 해 농사 1분기에 다 지어버렸고, 이게 바로 얘 진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2분기 실적. 그죠? 2분기. 6월 30일까지 2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어? 영업이익 40억. 와우. 45 흑자, 45 흑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흑자도 흑자지만, 지가 뭔데 잠정 실적을 내죠? 가이던스를 먼저 발표한 겁니다. 확정 실적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처럼 얘도 실적 발표 전에 잠정 실적을 낸 겁니다. 실적 발표 언제까지 하면 돼요? 코스닥 기업들. 8월 30일까지만 하면 돼요. 원래 8월 15일까지죠. 분기 4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IFRS 도입 2년 차라 15일에 유예 기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5월 30일까지 발표하면 되고 2분기 실적은 8월 30일까지만 발표하면 되는데 지가 뭐라고 7월 14일 갑자기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실적을 빨리빨리 발표하는, 빨리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실적이 나 너무 좋은데 기다릴 수가 없는데 빨리 자랑하고 싶은 거죠. 실적 공시 40억 냈어요. 박수 쳐주세요. 그죠? 다음에 더 잘할 거예요. 흑자 전환했고요. 이미 상반기까지 합쳐서 60억에서 흑자 냈으니까 더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얼른 봐주세요. 그죠? 시장에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빨리 시장에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투자자 어떻습니까? 이 존재감을 누가 그러면 박수를 쳐주죠? 실적을 보자마자 누가? 제가. 또 누가? 기관이. 기관 투자들 매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바바바바바. 그죠? 처음에는 1분기 실적 보고 사는 건 맞아. 좋은 기업이야. 좋아질 거야. 맞대 하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을 딱 보는 7월 중순부터 매수 강도가 이제 강해지죠. 그죠? 빨간 봉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길이가. 이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길이 자체가 이제 틀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누가 들어와요 또? 잘 보세요. 이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확 들어버리죠. 그죠? 급한 거야, 이제. 빨리 사야 돼.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자기네들끼리 매수 경쟁이 붙습니다. 수급이 변하면 차트가 변하죠. 이제 주가가 비상하고 있죠. 쭉 5일선을 따라서 비행기 이륙하듯이 쫙 치고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흐름도 너무 좋고요. 그죠? 외국인 순매수. 지금 파는 사람 개인밖에 없습니다. 왜? 이 방송을 안 봤으니까 계속 팔겠죠. 그죠? 외국인 기관 투자들. 그죠? 너무 지금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들어가 줘야죠. 그죠? 그래서 DNF는 뭐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반도체 소재 프리미엄까지 붙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코스닥에 IT 이 종목을 안 하면 뭐 별로 할 종목 없을 것 같아요.
DNF 꼭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온. 요새 화장품 관련주들 너무 좋지요. 그죠? 화장품 관련주가 다 좋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올라가고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콜마홀딩스 이런 그 ODM 업체들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대봉 LS, 그리고 뭐 우리 코스온, 또 ACT 이러한 화장품 소재주까지 올라갑니다. 코리아나 사야 될까요? 한국 화장품 사야 될까요? 아닙니다. M&A 이슈와 관련한 종목들, 정말 한국 화장품과 코리아나는 시장에 도태된 기업입니다. 방문 판매에만 기업의 트렌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냥 초인종 누르는 방문 판매에 연연하고 있다가 이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도태된 기업들이죠. 가구 업체로 치면 어떻습니까? 한샘, 리바트, NX와 같은 기업들은 B2C 영업, 이제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이 매출을 한 반면에 보르네오, 한국가구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특판 판매, B2B 영업에만 집중을 하다가 시장에서 완전 도태됐죠. 지금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은 뜨거울 때 한번 그냥 맛을 보는 기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르네오 한번 차트 볼까요? 보르네오도 올라갈 땐 잘 올라갑니다. 그죠? 쫙 치고 올라가요. 현대리바트, 한샘, NX 같은 거 막 올라가니까 자기도 막 올라가, 덩나라 신나갖고 막 같이 춤을 추지만 그 말로는 어떻다. 굉장히 처참하다. 반토막 나죠, 금방.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마 2달 안에 다시 주가 급등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처박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한참 붐업 대장주가 치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만 일정 수준 한 차례 이 열기가 식히고 나면, 그죠? 과열됐던 열이 열사평처럼 지나고 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갈려집니다. 그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진다. 이제 쭉정이는 쭉 가라앉고 이제 알곡만 둥둥 떠다니겠죠.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알곡을 골라야 됩니다.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알곡, 코스온입니다. 코스온. 알곡, 코스온.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 주가는 과거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코스온. 화장품 개발 전문 제조업체고요. 예전에 이 기업이 3H라는 이 예전에 이 회사를 인수해서 만든 2012년이죠. 2012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이제 3H의 백도어 우회 상장해서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H가 원래 하던 게 이제 광물, 아주 좀 딱 들어도 아주 짜증나는 단어죠. 광물, 케미칼 이쪽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라 이 쪽은 좋지 않아요. 매출 비중이 지금 작년 기준에서 36%고 화장품 쪽이 64%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화장품이 아마 90% 이상 증가를 할 거예요. 로만손이요. 아직도 시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시계만 만들고 있다. 주가가 저리 올랐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3,000원대 헤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로만손의 기업 턴어라운드 뭡니까? JST나 메스티지 브랜드. 그죠? 이제 점점 시계 비중이, 매출 비중에서 시계 비중이 점점 해가 질수록 줄어들고 JST나 사업부 부분, 그죠? 주얼리 사업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코스온도 마찬가지. 광물 사업부, 케미칼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작년 기준 36%였지만 올해 딱 지나고 나면 몇 프로까지?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돈 되는 화장품 사업부가 매출이 확 커질 것이다. 이게 일단 이 종목을 보는 첫 번째 이유고요. 왜 그러냐면 드디어 오산 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올해 2014년 3월 오산 공장 매출 1,2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캐파를 갖춘 공장이 드디어 가동 라인이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열심히 제품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제품 만들고, 이전에는 기초 화장품 이제 뭐 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거밖에 안 만들어. 캐파가 작으니까 만들 공장이 없어. 기술력은 있는데
근데 이제 오산공장 라인 돌아가면서 이제 색조 화장품,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 팩트 이런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환야그룹과 사업 시너지. 중국 환야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중국 로컬에서 중국에서 4위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4위. 말이 중국 4위죠. 말이 중국은 4위면 엄청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체 대리점을 몇 개 갖고 있냐면 환야기업이 자체 대리점만 13,000개. 13,000개 갖고 있어요. 13,000개. 자체 대리점만. 그러면 대리점만 13,000개면 이 하부 조직 영업직까지 포함하면 한 수만 개, 한 5만 개 정도의 판매 루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캐파.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도 팔 사람이 없으면 그 만들어서 뭐 합니까, 공장? 근데 만들자마자 이런 캐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환야그룹이 왜 그러면 환야그룹이 뭐가 아쉬워서 코스원하고 합작회사를 만듭니까?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습니다. 중국 생산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환야가 중국 4위 먹는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코스원하고 환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게요? 코스원의 이 기술력이죠. 기초화장품 기술. 코스원의 기초화장품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 이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랑 손을 안 잡아주면 이거는 뭐 거의 업계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정말 뭐 방송 용어를 쓰면 방송이나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죠? 이런 배신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리를 지켜야죠. 그죠? 요새 의리가 대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원이 캐파 확대하자마자 환야그룹하고 중국 생산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중국 사업부 성장입니다. 이제 코스원도 중국과 환야를 등에 업고 중국과의 모멘텀이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외국인 기관 매매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죠. 지금 보면 기관 수급이 계속 금융투자 쪽에서 따다다다닥 들어와주고 있죠. 그죠? 땅땅땅땅땅.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10,000원, 10,000원 가격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앞두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쫄지 마시고요. 제가 짝짓기 매매도 말씀을 드렸죠. 업황이 좋으면 간다. 산성 LNS 같은 것도, 산성 LNS 주가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게 계속 올라, 계속 4파, 상승 5파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 종목도 화장품 소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산성 LNS. 코스원 산성 LNS 짝 지어주면 좋습니다. 코스원도 이제 상승 2파동 나올 차례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이제 2파동이다. 이제 2파. 1만원 가격 돌파 이후에 주가 시세. 그래서 오늘 IT 소재, DNF, 화장품 소재. 오늘은 소재만 건드리네요. 코스원 잘 보셔서 이번 좀 변동성 있는 장세 좀 수익 좀 잘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았고요.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 상승한 8월 중순 이후까지는 조금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되고, 혹시 아직도 뭐 사물인터넷이나 3D 프린터 아니면 뭐 남북 경합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에 얽매여서 주가 뭐 옴짝달싹 못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도 좀 기회가 없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은 호랑이가 없을 때, 뭐, 토끼가 왕이듯이 외인 기관 수급이 없을 때 오히려 테마 형성하고 올라가지. 지금처럼 외국인과 기관, 이 범위 시장에서 주름 잡고 돌아다닐 때는 여러분들도 범 같은 기업들, 범 같은 주식들을, 알짜 기업들을 매매를 해야 계좌에 살이 오동통하게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종목 찾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라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 시장 상승을 마음껏 수익을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번 주도 건승하시고 다음 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